천자의 외출을 막은 신도강. 후한시대 신도강의 자는 거경으로 부풍군 무릉현 사람이었다. 전한시대 문제의 승상이었던 신도가의 7대손이다. 신도강은 곱고 깨끗한 성품으로 언제나 공자 때의 강직한 인물인 사추나 무제시대의 직간으로 유명한 급암의 인품을 사모했다. 평제 때 관리 채용을 담당하는 현량 방정관에 임명되어 대책이라고 하는 시험 답안을 관리하게 되었다. 왕망은 신도강이 천자에게 직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자 자신의 누이이며 원제의 황후인 원우를 시켜서 신도강의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 후 왕망 정권이 무너지고 후한 광무제 때 신도강은 다시 등용되어 왕실의 도서를 관장하는 시어사에 임명되고 훗날 궁중문서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인 상서령으로 올랐다. 하루는 광무제가 외출하고자 했다. 이때 신도강은 이렇게 간했다. 농땅이나 촉땅이 아직 완전히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한가롭게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최후수단으로 자신의 머리를 천자의 수레바퀴 밑에 넣고 간했다. 나가시려거든 제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제서야 천자는 외출하려는 뜻을 그만두었다. 그 후에도 신도강은 여러 차례 강하게 직간했는데 천자가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결국 조정에서 나와 하남군 평운군의 장관이 되었지만 다시 조정에서 불러 대중대부에 등용됐다. 이한의 옛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천자가 외출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칼로 말의 안장을 끊었다. 전자방. 사기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위나라의 제후 문우가 증상국을 정벌하고 아들인 자격에게 그 나라를 지키게 했다. 자격이 중상국에 부임하던 중에 아버지 문우의 스승인 전자방이라는 사람을 조괄하는 곳에서 만났다. 자격은 아버지의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차를 길 옆에 비켜 세워 길을 양보하고 수레에서 내려 예를 취했다. 그러나 전자방은 오만한 태도로 답례하지 않았다. 자격은 분노를 사기며 왜 답례하지 않는지 물었다. 과연 부귀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까요? 아니면 빈천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까요? 그러자 전자방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천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수 있지요. 모름지기 제후의 신분에 있는 자가 교만하면 나라의 신망을 잃어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고 대부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면 그 지위를 잃어 한 집안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는 가령 다른 사람에게 교만해도 자기가 있는 곳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떠나 초나라나 올나라와 같은 먼 나라에 가는 것을 마치 집신을 벗어던지는 일과 같이 여겨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천한 자와 부귀한 자가 어찌 같겠습니까? 자격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주사. 사기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삼진의 대부인 조간자에게 주사라는 신하가 있었다. 이 주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주사가 죽은 다음에 조간자는 조정에 나아가 정무를 볼 때마다 언제나 언짢았다. 그러자 부하인 대부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닐세.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네. 그러나 나는 예전에 1000마리의 양가죽이 한 마리 여우 겨드랑이 아래 가죽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네. 그 비유처럼 신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의 충직한 신하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네. 지금 이곳의 대부들을 보니 내가 하는 말에 그저 예예만 하는 사람들 뿐 주사처럼 깨깨거리며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일세. 질도. 한나라 역사책인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질도는 하양군 대양현 사람이다.
경제시대 궁중의 근위대 관리인 중량장이 되었다. 그런데 천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곧장 직간하기도 하고 조정에서 대신을 마주보고 꾸짖기도 했다. 뒤에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인 중의로 승진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매우 순박해서 죄를 두려워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 그런데도 질도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황족이나 외척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제후들이나 황족도 질도와 마주치면 모두 바로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를 창응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는 흉노족과 국경을 맞닿은 암문 땅의 태수로 임명되었다. 흉노족은 진작부터 질도의 행적을 듣고 국경지대에서 모두 떠나버리고 질도가 죽을 때까지 암문 땅에 접근하지 않았다. 흉노족은 심지어 질도와 닮은 인형을 만들어 말 달리면서 활을 쏘게 해도 명중시키는 자가 없을 정도로 꺼려했다. 흉노족은 이를 매우 근심했다. 바로 그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두태우는 질도에게 한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서 결국 참수했다. 새끼를 가진 호랑이보다 무서운 영성. 한나라 역사책인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영성은 남양군 양현 사람이다. 낭알자에 임명되어 경제를 모셨다. 기세등등한 성품이어서 말단의 관리로 있으면서 반드시 상사를 능멸했으며 윗사람일 때에는 아랫사람을 엄격하게 다루어 마치 젖은 장작을 다발로 묶으려는 것 같았다. 그 후에 수도치안 책임자인 중의가 되었다. 그 하는 행동은 질도에 견줄만 했지만 청렴결백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무죄가 즉위하자 수도의 행정 책임자인 내사로 옮겨왔다. 외척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비난하여 마침내 죄에 빠뜨렸다. 뒤에 무죄가 그를 군의 태수로 임명하고자 하자 공손홍이 이렇게 말렸다. 신이 말단의 자리에 있을 때 영성은 제남 땅의 치안 담당관인 도의였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은 이리가 양을 기르는 것 같으니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죄는 국경의 치안 담당관인 관도위에 임명했다. 1년 남짓 지나자 군이나 국에 예속되어 함곡관을 출입하는 관동지방의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새끼 벤 호랑이를 만나도 영성의 노여움만 못할 것이다. 그는 그 정도로 난폭했다. 황후와 첩의 자리를 바로잡은 원앙.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원앙의 자는 사이고 안능지방 사람이다. 효문제 시대 천자의 군의 부대장인 중랑장이 되었다. 천자가 상림원으로 행차할 때 황후와 신부인을 수행했다. 그녀들은 궁 안에 있을 때 항상 같은 위치의 자리에 앉았다. 상림원의 간청에서 자리에 앉을 때 원앙은 신부인의 자리를 없애고 아래에 두었다. 그러자 신부인은 크게 노해서 아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천자도 역시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앙은 나아가 말했다. 소인이 듣기에 존귀함과 비천함에 따라 서열이 잘 정해지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화평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폐하께서는 이미 황후를 세웠으므로 신부인은 첩입니다. 주인이 아랫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폐하께서 신부인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후하게 재물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폐하가 신부인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진실로 그녀에게는 재앙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 돼지의 선례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천자는 기뻐하고 안으로 들어가 신부인에게 설명했다. 신부인은 원앙에게 금 50근을 하사했다. 그러나 역시 여러 차례 간언한 것 때문에 오래 중앙에 있을 수 없었다. 사람 돼지의 선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총애한 후궁으로 척부인이 있었다. 척부인의 아들 조왕 여의를 황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한 고조의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고조가 죽자 고조의 황후인 여후는 척부인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뽑았다.
그리고 약으로 귀를 멀게 하고 입은 말하지 못하게 한 뒤에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이를 인체라고도 하는데 시나 체가 모두 돼지를 가리킨다. 위간. 삼국시대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위간의 자는 백옥이고 하동군 안읍현 사람이다. 무제시대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인 사공으로 승진했다. 청렴하고 간소하게 정무를 처리해서 조정이나 백성 모두에게 높은 평판을 얻었다. 해제가 태자가 되자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태자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사를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위간은 항상 그러한 의견을 천자에게 아뢰어 태자를 패하고 싶어 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후 능운대에서 주연이 벌어졌을 때 위간은 취한 척하며 천자의 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라고 말하며 말하고자 했으나 멈춘 것이 3번이었다. 그래서 손으로 옥자를 어루만지면서 이 자리가 끝장이 나지 않았으면 라고 중얼거렸다. 천자는 그 뜻을 깨달았지만 어물어물 넘기며 공은 정말로 대단히 취했는가 하고 말했다. 위간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제의 왕후인 가후는 그 일로 그를 원망했다. 뒤에 노환을 핑계로 사직하고 태자의 사부인 태보에게 자리를 바치고 평민으로 돌아갔다. 해제가 즉위하자 위간을 녹상서사로 임명했다. 가후는 평소부터 위간을 원망하고 있는 데다 또 그가 청렴결백해서 자신이 음탕하고 가혹한 짓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자를 부추겨 위간을 파면하게 했다. 결국 위간은 살해당했다. 두곤을 망가뜨린 맹가. 삼국시대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맹가의 자는 만년으로 강하군 사람이다. 젊어서 유명해져 정서대장군 환혼의 참모가 되었고 환혼에게 매우 신임을 얻었다. 9월 9일 환혼이 용산에서 연회를 열어 부관들이 모두 모였다. 그때 부관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맹가의 두건이 떨어졌으나 알지 못했다. 환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도록 눈짓을 하고 그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맹가는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환호는 두건을 주워 갖다 놓고 당시 대문호인 손성에게 맹가를 칭송하는 글을 지어 맹가의 자리에 두게 했다. 맹가가 자리에 돌아와 보고 즉석에서 그 글에 답했는데 매우 아름다운 글이었다. 맹가는 술을 실컷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얼마든지 많이 마셔도 주종하는 법이 없었다. 환혼이 이렇게 물었다. 술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며 자네는 어떤 술을 즐기나? 그러자 맹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리는 여태 술 속에 들어있는 풍취를 모르시는군요. 또 환혼이 물었다. 기녀의 음악을 들어보면 현악은 관악에 못 미치고 관악은 육성에 못 미친다. 어째서인가? 맹가가 대답했다. 점점 자연의 음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머리 싸개를 떨어뜨린 유괴.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유괴는 자가 자승으로 영천군 언능현 사람이다. 키는 7척에 가깝고 허리둘레는 10이나 되는 거구였다. 평소부터 세속의 일을 개의치 않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동해왕 월의 참모가 되었고 나중에 참모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유여가 동해왕 월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신하 중에 시기에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유괴는 세속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한 행동에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뒤에 그의 성품이 엄격하고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에게 천만전을 빌리고자 동해왕 월을 설득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아까워하면 그것을 이용해 모함하고자 했다. 동해왕 월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유괴에게 물었다. 유괴는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두건을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머리를 두건에 쳐박고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 집에는 원래 2천만 정도는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가져가시겠다면 따르겠습니다. 유연은 그것을 보고 유계에게 승복했다. 동해왕 월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 일에 관해서 말했다. 소인배의 생각으로는 군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도다. 유계는 그 후 성륙의 난에 살해당했다. 자한. 춘추시대의 역사를 해설한 책인 좌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송나라 사람이 보옥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 보옥을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사성벼슬에 있던 자한이라는 사람에게 바쳤다. 그러나 자한은 이 옥을 받지 않고 극구 사양했다. 그러자 옥을 바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옥은 세공사가 보증한 훌륭한 보옥이라고 해서 당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째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자한이 말했다. 내가 이 보옥을 받지 않는 것은 옥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지 않는 마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네. 그러나 당신은 보옥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네. 만약 자네가 나에게 그 보옥을 준다면 당신은 보옥을 잃고 나는 탐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의 보물을 잃어서 두 사람 모두 보물을 잃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네. 그러니 내가 이 옥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그 보옥을 가지고 있어서 좋고 나는 나의 마음가짐을 지켜서 좋으니 두 사람 모두 보물을 잃지 않는 것이 되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일세. 주가. 한나라 때 주가란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었다. 노나라는 원래 공자의 고향으로 그의 가르침인 유학을 전하고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당시 주가는 의협심으로 유명했다. 용기 있는 인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가는 그 사람을 집에 숨겨서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보통 사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행을 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일이 없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덕을 숨겼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베푼 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데도 우선 가난하고 곤란한 사람부터 도왔으나 자신의 집은 여유가 없어서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의복은 색깔 있는 좋은 옷을 겹쳐 입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지 않았고 마차를 쓰는데도 겨우 작은 소를 쓸 뿐이었다.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구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예전에 몰래 계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줬지만 계포가 출세하고 나서 존귀한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평생토록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장안의 서쪽 경계선인 함곡간에서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를 사모해서 목을 길게 늘이고 주가와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셋째 문. 경쟁에서 이기는 지혜. 와룡 제갈 공명. 촉지라는 삼국시대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제갈량은 자가 공명이고 낭야군 양도현 사람이었다. 그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밭을 갈고 살았으며 스스로 양보음이라는 시를 지어서 즐겨 읊었다. 평소에 자신을 옛날의 영웅호골인 관중이나 아기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다만 버신 최주평과 서서만은 그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었다. 바로 그때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서 신야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공명의 친구인 서서가 유비를 만났는데 유비는 서서가 큰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했다. 제갈공명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누워있는 용과 같은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보고 싶다면 장군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하여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의 집을 방문했지만
3번을 찾아간 후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유비는 아랫사람을 멀리하고 제갈량과 단둘이 천하대사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의논했다. 유비는 매우 흡족해했다. 그로부터 유비와 제갈량은 허물없는 관계가 되어 우정이 날로 두터워졌다. 그러나 유비의 막역한 신하이며 의형제인 간호와 장비 등은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유비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타일렀다. 나에게 제갈공명이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명 없이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네. 부디 자네들은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말아주게. 그 후 유비는 제갈량의 힘으로 촉당에 들어가서 촉한이란 나라를 일으키고 천자가 되었고 제갈량을 제상으로 임명해서 국정을 맡겼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은 남양군 등연 영양성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따서 융중이라 불렸다고 한다. 곰보다 큰 사냥감 태공망. 육도라는 병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려고 할 때 점치는 일을 담당하는 태사벼슬의 편이라는 사람이 거북이 등뼈를 불태워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점괘를 풀어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임금께서 위수의 북쪽에서 사냥을 한다면 커다란 사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무기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며 호랑이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닙니다. 점에 나타난 징조로는 재상과 제후와 같은 고위직에도 오를 정도의 큰 인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께서 임금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왕께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임금을 보좌하여 3대가 지난 다음 해까지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이 이처럼 좋은 징조를 나타낸단 말인가? 문왕이 이렇게 말하자 태사편이가 대답했다. 저의 선조인 태사주가 순임금을 위해서 점을 쳤을 때 고요라는 현인을 얻었는데 그때의 점괘가 이 점과 비슷합니다. 문왕은 그래서 3일간 목욕제계하고 위수의 북쪽에서 사냥을 했다. 과연 점괘대로 띠풀 위에 앉아서 빈 낚시를 들이고 있는 여상을 만나게 되었다. 문왕은 마차에서 내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여러 가지를 묻고 답하면서 큰 위인임을 알았다. 문왕은 그를 마차에 태우고 돌아와 높이 받들어 태공망이라 부르며 스승으로서 삼고 국정을 도모했다. 후한시대 최인이 달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태공망은 어부의 몸으로 자신이 쓰여야 할 조짐을 큰 거북이의 점에 드러내어 문왕이 등용하도록 한 것인 듯하다. 3가지 해를 제거한 주처. 삼국시대 진나라의 주처라는 사람의 자는 자언이며 의홍군 양이 지방의 사람이었다. 힘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강했지만 일상적인 일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해서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주처의 행동을 껄끄럽게 생각했다. 주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꺼려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의 행동을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고 사계절의 변화도 순조로우며 비바람도 온화하여 천재지변도 없고 오곡도 풍작인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들은 모두 탄식하면서 대답했다. 두려운 3가지의 해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즐겁겠느냐? 주처가 물었다. 그 3가지 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대답했다. 남산에 사는 하얀 이마를 가진 맹호와 장교 아래에 사는 이무기, 그리고 힘만 믿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3가지일세. 주처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깨끗하게 이 3가지 해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다. 곧장 남산으로 들어가 맹호를 활로 죽이고 장교 아래 물속으로 들어가 이무기를 손으로 때려 죽였으며
마지막으로 뜻을 세우고 열심히 성현의 길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훌륭한 사상을 지니게 되었다. 언제나 절도가 있는 훌륭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으며 말은 항상 성의가 있고 거짓이 없었으며 사욕을 버려 마음을 바로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길 1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정부 관청 여기저기에서 초빙되었다. 주처는 진나라에 기용되어 천자 비서기관의 차관에 해당하는 어사중승이 되었다. 그 주기에 있을 때 죄가 있고 없음을 분명하게 조사하고 밝혀서 천자의 총애를 얻고 있는 사람이나 천자의 일족이라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조종의 신하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이때 서남쪽에 살고 있던 저족 오랑캐인 제만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조종의 신하들은 주처가 거리낌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고 다음과 같이 추천했다. 주처는 뛰어난 장수인 주방의 자손인데다가 더욱이 충성스럽고 가감하며 강직하기 때문에 저족 정벌대의 장군으로서는 가장 적임자입니다. 결국 안서 장군인 하오준의 부관으로 서남쪽 오랑캐의 정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복파 장군인 손수가 이런 사정을 알고 그를 가엾게 여겨 일러주었다. 자네는 집에 늙은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봉양을 구실로 출정을 사퇴하는 것이 좋겠네. 그러자 주처가 대답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의 길은 동시에 두 가지를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 곁을 떠나서 군주께 충성을 맹세한 이상 목숨은 군주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나를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유히 싸움터로 향했으나 그 후 싸움에 패했다. 당시 주처에 가까이 있던 부하들이 잠시 퇴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주처는 손에 칼을 들고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군주에게 바칠 때다. 어떻게 물러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옛날에 뛰어난 장수는 군주의 명령을 받아서 출정할 때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나갔다고 한다. 싸움에 나아가면 전진만이 있을 뿐 죽어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제군들이여, 지금 만약 군주에 대한 충성과 신의의 길을 배신하고 물러선다면 이 자리의 형세상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조정의 대신으로 이 한 몸을 바쳐 군주에 바치는 것 또한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전사했다. 조정은 주처의 사후에 그의 충성심을 기려 서쪽을 평정한 장수라는 뜻의 평서장군이라고 추중했다. 소무. 한나라 때 소무는 자를 자경이라 하며 두릉지방 사람이었다. 무제 때 부장군인 중랑장의 자격으로 사신의 징표인 절을 가지고 흉노에게 갔다. 오랑캐 흉노족의 왕 손우는 소무를 황복시키려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커다란 움막 속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때 눈이 내리자 소무는 엎드려서 눈과 양탄자의 털을 먹고 배고픔을 견디며 며칠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 흉노의 왕은 깜짝 놀라서 소무를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무를 북방의 바다 근처로 옮겨놓고 순양을 기르게 하고는 이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나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다. 소무는 어쩔 수 없이 양을 기르면서도 천자로부터 받은 사신의 표시로서 받은 깃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것을 양을 쫓는 막대기 대신으로 사용하여 누워서도 일어났어도 그 깃발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깃발에 붙어있던 털은 다 닳아 없어지고 깃발 손잡이만 남게 됐다. 소제가 즉위하고 나서 흉노와 한나라는 화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소무 등 흉노에 파견한 자의 귀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흉노는 거드름을 피우며 소무는 벌써 죽었다고 하며 돌려보내지 않았다. 소무와 함께 흉노에게 잡혔던 상해가 몰래 한나라의 사자를 만나서 소무가 살아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또 어느 날 한나라의 천재가 천자 전용 사냥터인 상림원 안에서 기러기를 사냥했을 때 그 기러기의 발에 비단 조각에 쓴 편지가 묶여 있었다. 그 편지 안에 소문은 현재 어떤 호수 안에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에 흉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소무를 돌려보냈다. 소무가 한나라로 돌아오자 주종에서는 속국을 담당하는 전속국이라는 직위에 임명하고 봉급은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2,000석과 수많은 황금과 논밭과 집을 한 채 주었다. 소무가 흉노에 억류된 기간은 19년 동안의 오랜 기간으로 처음에는 건강하고 강인한 몸으로 갔으나 돌아왔을 때는 머리카락도 수염도 모두 새하얗게 새어버렸다. 그 후 선제 때가 되어서 소무가 충절을 훌륭히 지킨 늙은 신하이므로 매일 조정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하여 다만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정에 나오게 했다. 또한 소무를 존중하여 최고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죄주라는 호칭을 주었다. 소무는 80여 세로 죽었다. 그 후 기린각이라는 궁전에 공신의 초상화를 걸었을 때 소무의 조상을 그리고 그 지위와 성명을 써서 오래도록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다. 정중. 한나라 때의 정사인 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정중의 자는 중사로 하남군 개봉현 사람이다. 학문에 힘써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영평초년 유학의 경전에 밝아서 천자 옆에서 천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리인 급사 중에 임명되었다. 영평 8년 정중에게 사신의 임무를 맡겨 흉노에 파견했다. 정중이 흉노 지역에 도착하자 흉노는 큰절을 시키고자 했으나 정중은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았다. 흉노의 왕인 선우는 매우 화가 나서 숙소 주위를 에워싸 가두고 갖은 방법으로 위협해서 굴복시키고자 했다. 정중이 칼을 뽑아 죽을 각오를 보이자 선우는 오히려 걱정이 돼 포위를 풀었다. 그 뒤에 다시 정중을 파견하자 정중은 이렇게 말했다. 신정중은 전에 사자를 분부받았을 때 흉노에 대해 허리 굽혀 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군사들로 신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다시 명을 받들어 가게 되면 반드시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위대한 한나라의 임무를 맡아 유목민에 대해 허리 굽혀 절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자는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중은 출발했지만 도중에 몇 번이나 상소를 올려 자신의 뜻을 주장했다. 천자의 직서가 내려져 연행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때마침 사면령이 내려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중에 천자는 흉노에서 온 자를 만나 정중이 선우와 이에 관해 싸운 상황을 물었다. 모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중의 기계가 넘치고 용기 있는 모습은 소무라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자는 그를 다시 불러 장군의 부관인 군사마 벼슬에 임명했으며 나중에 금전과 곡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관인 대산홍 벼슬을 지내다가 죽었다. 한신. 한나라 역사책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일으킨 3명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며 용맹한 장수인 한신은 원래 집이 가난했다. 그래서 하양현 남창정의 관리집에 빌붙어 살고 있었다. 그 관리의 아내는 한신을 귀찮게 여겨서 아침 일찍 밥을 지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할 때 한신이 가도 그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신은 그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 집에서 나와 성 밖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빨래하는 노파 한 사람이 와서 한신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수십일 동안 밥을 먹여주었다. 한신은 그 친절에 매우 감사하며 말했다. 제가 나중에 출세하면 틀림없이 많은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빨래하는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어엿한 남자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해하지 않는가? 나는 다만 당신이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것을 가엾게 여겨 음식을 준비한 것뿐이네. 어떻게 보답 따위를 받기 바라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네. 회음 지방의 한 소년이 한신을 경멸하여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모욕을 주며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나를 그 칼로 찔러봐. 만약 나를 죽일 수 없다면 내 가랑이 아래로 들어가. 그리고는 가랑이를 벌리고 섰다. 한신은 잠자코 그 가랑이 아래를 바라보다 생각한 끝에 그 가랑이 아래로 빠져나왔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신의 칠칠치 못함을 비웃으며 비겁한 남자라고 손가락질했다. 그 후 한신은 한나라가 건국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공신으로서 초땅의 제후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빨래하는 할머니를 불러서 천금을 주고 또 하양정의 관리를 불러서 백냥을 주면서 당신은 시시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고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자신에게 모욕을 준 소년을 불러서 경찰관인 중위벼슬에 임명하고 여러 신하들과 장수들에게 이렇게 칭찬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내다. 또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을 때 내가 이 남자 정도를 어째서 죽일 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명예가 되지 않네. 그래서 잠자코 참고 이 가랭이 사이를 빠져나와서 오늘날 이러한 성공을 이룬 것이네. 손종. 괴기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유명록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손종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했으나 오이를 심어 잘 키웠다. 하루는 세 남자가 찾아와서 오이를 달라고 했다. 손종은 암자 안으로 안내하고 오이와 밥을 준비했다. 세 남자는 식사가 끝나자 손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고맙소. 이제 죽어 시신을 묻을 장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소. 대대로 이어지는 제후를 하고 싶은가? 몇 대에 끝나는 천자가 되고 싶은가? 또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별인 사명성이다. 너는 산을 내려가 100보를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손종이 60보를 걸어 내려갔을 때 돌아보니 세 남자가 모두 하얀하게 되어 날아가 버렸다. 손종은 그 뒤 사명성이 가르쳐준 땅에 어머니를 장사 지냈다. 무덤 위에는 하늘까지 계속된 기운이 피어올랐다. 손종은 나중에 손견을 낳았고 손견은 손곤을 낳았다. 손곤은 손냥과 손아와 손유를 낳았다. 손아는 손호를 낳았다. 손호는 진에게 멸망당해 항복하고 귀명우가 되었다. 잿가루를 삼킨 예양. 사마천의 역사책 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예양은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 사람이었다. 예전에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지만 나중에 그곳을 나와서 지백을 섬겼다. 지백은 예양의 사람됨을 알고 귀중하게 생각해서 총애했다. 그때 조나라의 제후인 양자가 한, 위 두 나라가 함께 공모하여 지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한, 위, 조 세 나라로 나눠버렸다. 그리고 조나라의 양자는 지백을 깊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백의 두개골에 오치를 해서 소변 보는 변기로 삼았다. 그 말을 듣고 예양은 붕괴해서 이렇게 결심했다. 무릇 선비란 진실로 자신을 알고 써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는 법이다. 마치 여자가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위해서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화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지백에게서 인정받고 후한 대접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그를 위해 목숨을 던져 양자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일부러 죄인이 되어 궁령을 받고 조나라 양자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변소의 벽을 바르고 있었다. 가슴 속에는 단도를 숨기고 있다가 틈을 봐서 양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 어느 날 양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과연 예양이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양자는 예양이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그 행위를 의롭게 여겨서 죄를 용서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예양은 다시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몸에 칠을 하고 나병 환자 행세를 하며 잿가루를 먹고 벙어리가 되어 그 모습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다리 밑에 몸을 숨긴 채 양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양자가 다리를 건너려고 했을 때 갑자기 마차의 말이 놀라자 양자는 이것은 틀림없이 예양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자 과연 예양이 있었다. 양자가 예양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 내가 처음에 범시와 중앙시를 위해 일했을 때는 지백이 범시와 중앙시를 멸망시켰지만 너는 주인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인 지백을 위해서 일하면서 신하가 되었다. 그 후 지백이 나 때문에 멸망해 죽었다고 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백을 위해서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가? 그러자 예양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범시와 중앙시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들은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접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역시 보통 사람으로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뛰어난 선비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만큼의 도리로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양자는 이 말을 듣고 과연 그렇다고 감탄했으나 용서할 수 없어 자살을 권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너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차마 죽일 수 없으므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라. 그러자 예양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물론 죄인으로서 죽겠소.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의복을 빌려서 그 의복을 당신으로 생각하고 찔러서 원수를 갚았다는 마음을 다하고 싶소. 양자는 그의 소원대로 자신의 입은 옷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예양이 칼을 뽑아서 3번 그 옷을 찌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으로 나는 죽어서 지하에서 지백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었다. 서예, 좌시전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진나라의 제후 영공은 군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린 부독한 임금이었다.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궁궐담을 치장하는 등 지극히 사치했다. 또 성벽 위에서 아래를 통과하는 백성들을 향해 돌멩이를 퉁겨서 백성이 이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또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인 고운 발바닥을 삶아서 쟁반에 내놓자 그것이 잘 삶아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요리사를 죽이고 그 시체를 삼태기에 집어넣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인에게 명령해 수레에 실어서 조정의 많은 관리 앞을 통과하도록 하여 모욕을 주었다. 당시 조순이라는 사람이 최고 관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영공을 타일렀다. 영공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서예에게 조순을 죽이라고 했다. 서예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아침 일찍 조순의 집에 가서 상황을 살폈다. 그때 조순의 집 문은 벌써 열려져 있었다. 서예는 안으로 들어가서 조순을 해칠 틈을 노렸다. 조순은 관복을 갖춰 입고 조종으로 나가려 했으나 시간이 조금 일렀으므로 정장인 채로 앉아서 잠깐 졸고 있었다. 서예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탄식했다. 아무리 군주에게 미움을 받아도 군주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날이 밝는 것을 기다려 조종의 정무에 힘을 쏟는 조순 같은 사람은 정말 백성을 위하는 분이다. 이런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주의 명령을 배반하여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불충과 불신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범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그리고는 조순의 정원에 있는 중신의 집임을 상징하는 회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다. 전단. 사기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전단은 제나라 왕족인 전시의 일족이었다. 임치 지역의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지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나라 장수 아기가 제나라를 무찌르자 제나라의 성들은 모두 항복했다. 전단은 탈출해서 동쪽에 있는 증묵 지방을 지키는데 연나라가 그곳을 공격했다. 그러자 전단은 성 안에 있는 소 1000여 마리를 모아서 시뻘건 비단 옷을 입혀 5색깔로 용의 문양을 그려놓고 뿔에는 칼을 묶은 다음 기름을 뿌린 갈대를 꼬리에 묶어서 불을 질렀다. 밤중에 성벽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 소를 풀어놓았다. 그 뒤에 5,000명의 장사들이 따르도록 했다. 소는 꼬리가 뜨거워지자 화가 나서 연나라 군대에 돌진했다. 한밤중에 연나라 군대는 크게 놀라서 살펴보니 모두 용의 문양을 하고 있었다. 칼 달린 뿔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 틈을 이용해 5,000명의 장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성 안에서는 큰 북을 치며 응원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동그릇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마침내 제나라는 연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70여성을 되찾아 겉땅에서 양왕을 맞이했다. 양왕은 전단에게 영토를 주고 안평군이라 불렀다. 강유.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강유의 자는 도제로 진유군 어연 사람이다. 중군 장군 은호가 요청해서 참모 역할을 하는 자의참군에 임명되고 서기관인 장사로 승진되었다. 서북쪽 오랑캐인 강족과 정령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은호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다. 강족의 족장인 요양이 은호로부터 10리 떨어진 거리에 진영을 세우고 압력을 가했다. 은호는 강유에게 그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강유의 군대가 요양의 진영 근처까지 진격하자 강유는 장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정예병이기는 하지만 그 수가 강족보다 적다. 더구나 적의 참호와 방책도 매우 견고하다. 그러니 적들과 정면으로 힘을 겨루는 것은 어렵다. 우리들은 계략을 써서 이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닭을 모아서 긴 끈으로 닭들을 연결한 다음 다리에 불을 매달았다. 닭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며 요양의 진영으로 날아들었다. 적의 진영에 불이 나자 그 혼란을 틈타 공격했다. 요양은 적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강유는 뒤에 의전을 담당하는 관리인 태상으로 승진했다. 구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나라 때의 책인 고열려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초나라의 자발이 진나라를 공격했을 때 초나라 군대는 식량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콩알갱이를 나눠 먹었지만 자발은 아침 저녁 고기와 좋은 곡식을 거르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귀환하자 그의 어머니는 문을 닫고서 안에 들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토벌할 때의 일을 듣지 못했느냐? 손님 가운데 좋은 술을 한 잔 바치는 자가 있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강 상류에 술을 붓게 하고 병사들에게 그 하류에서 마시게 했다. 물의 맛이 전보다 더 좋아질 리 없었겠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5배나 높아졌다. 어느 날 말린 곡식을 바치는 자가 있었다. 왕은 또 그것을 군사들에게 주었고 군사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었다. 그것은 겨우 목구멍을 넘길 정도의 양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기는 10배나 높아졌다. 너는 장군이면서 병사들은 콩알갱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너만 고기와 곡식을 먹은 일이 잘한 일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집에 들일 수 없다. 자발은 어머니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죄하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육항.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오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육항의 자는 유절로 승상육손의 차남이다. 그는 오나라 장군이 되었다. 당시 진나라의 평남 장군인 양호가 남하 땅에 진을 쳤기에 석성 서쪽은 모두 진나라의 영토가 되고 이에 항복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양호는 더욱더 덕을 닦아 항복해오는 사람들을 감싸주었다.
그러자 오나라 사람들은 기쁘게 따르고 양공이라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양호는 육항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사신을 보내 의견을 교환했다. 육항은 양호의 덕과 능력은 악이나 제갈공명이라도 따르지 못한다고 칭송했다. 하루는 육항이 병이 나자 양호가 그에게 약을 보냈다. 육항은 그것을 마시면서 전혀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육항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육항은 이렇게 말했다. 양호가 독을 탈 사람이란 말인가? 당시 사람들은 화원과 자반이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육항은 언제나 부하 수비병들에게 말했다. 상대방은 오로지 덕으로 정치를 하고 이쪽은 오로지 폭력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싸우기 전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구역을 지킬 뿐이지 국경을 침범해서 작은 이익을 구하지 마라. 손호는 그 말을 듣고 육항을 나무랐다. 그러자 육항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 마을이나 한 고을에도 신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큰 나라이겠습니까? 신하들이 이처럼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의 덕을 밝혀주는 것이 되어 양호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게 됩니다. 육항은 국방장관인 대사마와 형주 땅의 장관인 목을 지내고 죽었다. 이 일화에서 화원과 자반이란 사기의 송세가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장왕이 송나라의 한 성을 포위했다. 초나라 군대에는 7일분의 식량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사마인 자반에게 성안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다. 그래서 성안의 장수 화원과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자반이 성안의 상황을 묻자 화원은 참혹한 실정을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자반이 의아해하며 뚱뚱한 사람이 나와 자신의 상황을 감추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왜 그러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화원은 상대가 군자이므로 속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자반도 7일분의 식량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물러나왔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자반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송나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 나라인 초나라가 거짓을 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장왕도 병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육항과 양호의 관계가 이들의 사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견주어 본 것이다. 연파.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연파가 조나라의 장군이었을 때 인상연은 재상인 상경벼슬에 임명되어 연파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 연파는 이렇게 투덜댔다. 나는 장군으로 성을 공격하고 야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인상연은 그저 입만 움직이면서도 지위는 나보다 높다. 거기다 태생이 비천한 자다. 나는 그의 밑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한 번 만나면 반드시 모욕해 주겠다. 인상연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조정에서 조회할 때마다 항상 병을 핑계로 연파와 자리를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외출해서까지 연파를 멀리서 보게 되면 수레를 돌려 도망갔다. 하인들이 보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연파는 심한 말을 공공연하게 해대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나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창피해 할 일입니다. 하물며 장군이나 대신의 주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상연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판단해 보건대 연파는 진나라 왕과 비교해서 어떤가? 그러자 하인은 대답했다. 미치지 못합니다. 인상여가 말했다. 나는 진나라 왕이 아무리 위세가 있다 해도 그 조정에서 왕을 질책하고 신하들의 잘못을 꾸짖었다.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유독 염장군만을 두려워하겠는가? 생각해보면 강국인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에 공격해오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면 쌍방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와 다투지 않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첫째로 여기고 개인의 원한을 그 다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연파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웃옷을 벗고 가시나무 채찍을 등에 지고 인상녀의 문 앞에까지 와서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저는 장군의 관대함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서로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음도 같이 할 정도의 친한 사이가 되었다. 머리를 잘라 사죄한 수가. 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범저는 자가 수구로 위나라 사람이다. 제후들에게 유세하며 다녔으나 위나라 왕을 모시려 했다. 그는 원래 집이 가난해서 스스로 의지할 연줄이 없었다. 그래서 먼저 위나라의 중대부인 수가를 모셨다. 수가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범저가 수행했다. 제나라의 양왕은 범저의 말솜씨를 듣고 사람을 보내 금과 소고기와 술을 주었다. 수가는 화가 나서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밀고 했다고 믿었다. 귀국 후 그것을 위나라 왕에게 보고하자 왕도 크게 노해서 사인에게 채찍으로 범저를 때리게 했다. 범저가 죽을 정도로 맞자 자리에 둘둘 말아서 변소 속에 처박아 두었다. 빈객들은 취해서 서로 번갈아 소변을 보았다. 마침 왕이 술에 취하자 범저는 파수꾼에게 말을 해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그는 성과 이름을 바꾸어 장록이라 하고 밤중에 사신으로 있을 때 알던 진나라의 사신 왕계를 만났다. 왕계는 범저가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수레에 태워 진나라로 들어가 소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다른 나라의 인재를 대신으로 임명하는 객경벼슬을 주었다. 그리하여 재상이 되고 응으로 봉해졌다. 그 후에 수가가 사신으로 진나라를 방문했다. 범저는 한밤중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가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놀라며 말했다. 범저, 아픈 곳은 없는가? 수가는 그를 데리고 함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속옷을 가져오게 하여 입혔다. 범저는 큰 수레와 4마리의 말을 오게 하고 수가의 마부가 되어 재상의 직무소로 먼저 들어갔다. 수가는 꽤 긴 시간을 기다린 후 문지기에게 물었다. 범저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가? 문지기가 대답했다. 범저라니요. 아까 그분은 우리 재상 장록 어른입니다. 수가는 크게 놀라 웃옷을 벗고 무릎으로 기어나가 사죄하며 말했다. 저는 나리가 푸른 구름 같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천하의 서책을 읽거나 천하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솥에 넣어 삶아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오랑캐 땅에 틀어박혀 있고 싶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나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머리카락을 잘라 그 죄를 갚는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범저가 말했다. 너의 죄는 3가지뿐이다. 그러나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따뜻한 속옷을 준 그 마음을 고려한 것이고 옛날 알고 지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를 용서해 주겠다. 개포.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나라 때 개포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초지방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한 남자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애초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 초나라의 항우는 개포를 한 지역의 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때 개포는 여러 번 유방을 궁지에 빠뜨렸다. 항우가 죽고 나서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유방은 개포를 잡아서 원한을 풀려고 했다. 그래서 개포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명령을 어기고 개포를 끝까지 숨겨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친척을 포함한 3족을 모두 처벌한다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때 개포는 복양의 주시라는 사람 집에 숨어 있었다. 주시는 위험을 느껴서 한 가지 계책을 강구했다. 그리하여 개포의 머리를 깎고 목에 칼을 씌우고 모직물로 된 누더기 옷을 입혀서 노예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장례 때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싣는 마차에 태워서 집에 있는 하인 수십 명과 함께 노지방의 주시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았다. 주시는 재빨리 개포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유방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 하우영과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개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하된 자란 원래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위해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계포가 폐하를 괴롭힌 것은 자기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벌을 줄 생각이라면 항우의 신하였던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폐하는 천하를 막 장악하셨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이 이제 올바른 정사를 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으로 계포에게 천금의 현상금을 걸고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도량이 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후영은 주씨의 말을 수긍하고 그대로 유방에게 전했다. 유방도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계포를 용서하고 비서관에 해당하는 낭중벼슬에 임명했고 나중에는 하동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계포는 원래 성격이 대단히 굳고 진실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계포는 예전에 말을 아주 잘하고 유세하며 다니는 조구생이란 사람을 싫어했다. 어느 날 조구생이 찾아와서 계포에게 말했다. 초지방 속담에 황금 백근을 얻기보다도 계포에 한 번 승낙을 얻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같은 명성을 양이나 초지방에서 얻었습니까? 저와 당신은 같은 초나라 사람이니 저에게 당신의 명성을 천하에 떨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그러자 계포는 크게 기뻐하며 조구생을 높은 자리로 모시고 훌륭한 손님으로 대우했다. 사기에는 황금 백근을 얻는 것이 계포의 승낙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적혀 있다.